진화와 생물 다양성이고요. 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그 왼쪽에 보면 그거 나와 있죠. 핵심 키워드. 변이, 자연 선택과 진화, 자연 선택설이 뭔지, 생물의 다양성이 뭔지.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풀어서 내가 기억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변이라는 거 먼저 한번 봅시다. 변이는 같은 종 안에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 그럼 우리가 다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서로 보면 생긴 게 다 다르잖아. 눈 모양도 다르고, 눈썹 모양도 다르고, 눈 아래 색깔도 다르고, 코의 높이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변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변이라는 건 유전적인 변이가 있고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 근데 유전자하고 관계없이 돌연변이라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지. 그래서 변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발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가 돌연변이, 두 번째가 유성생식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면 유전자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받았겠죠. 내가 염색체를 46개를 갖고 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가 이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23개는 엄마한테 받았고 23개는 아빠한테서 받았을 건데,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이걸 다 그분들의 부모님한테서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46개의 염색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한 3대, 4대, 5대 이렇게 올라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들이 섞여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딱 정해져서 뭐 몇 번 찍고 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어떤 집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유전 형질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뭐 예전에 뭐 조선 시대라든지 아니면 중세 시대에 왕을 왕으로서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조선 왕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 왕조. 이성계가 세웠죠. 이성계를 표현하는 그런 많은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이성계,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고려 시대만 해도, 조선을 세우기 전 고려 시대만 해도 그 여진의 침입이라든지 외부의 침입이 엄청 심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려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 근데 여진을 평정한 게 이성계야. 그래서 여진인들, 특히 이제 여진 부족이 내가 기억으로는 한 6개 정도로 나뉘는데, 그 밑에 있는 세 부족 정도는 거의 이성계에 복속돼서 이성계의 말을 더 잘 듣는, 그리고 저쪽 건너편의 세계도 이성계랑 대립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성계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거의 이성계가 만약에 조선을 세우지 않았어도 여진만 가지고도 나라를 세울 수 있을 정도, 고려는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여진족을 이끌고 고려를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다고 어떤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서 세대가 지나면서도 이 이성계에 대한 두려움들이 여진인들한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웃긴 일이 일어나거든. 세종 때에 가면, 세종 때 여진인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관리가 갔는데 말로 땅을 뺏어. 그때까지는 이성계의 그 힘이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말도 땅 뺀다는 게 관리가 가고 너네 화상이 쳐들어와? 여기 땅 뺀다. 우리 땅이네. 넘어오지 마. 우리 땅이 됐어. 압록강 인근에, 두만강 인근에 무슨 육주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땅을 뺏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큰 어른이라고 불렀다 하더라고, 이성계를. 큰 어른의 자손이야. 남달랐대. 실제로 막 기골들도 장대하고. 우리가 그 조선의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두 번째 왕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막 많이 있진 않지만, 세 번째 왕, 세종의 아빠 같은 경우는 이방원이잖아. 얘가 최초로 그 문과에 합격한 친구야. 과거 시험에서. 이성계가 어마어마한 무인인 거는 알려져 있지만 이성계의 자식들도 다 어마어마한 무인이었어. 이방원도 무인이었어. 철퇴로 막 정몽주 때려 죽이고 그랬으니까. 근데 얘는 공부도 잘했던 애인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집안인 거고. 세종 그러면 우리가 불세출의 천재잖아, 그렇죠? 쭉 이어지는 그 집안만의 무언가가 있었고, 세종도 되게 초상화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온화한 것 같지만 성격도 어마어마하고
먹고 하루에 6번 밥 먹고 고기만 쳐 드시고 막 이런 좀 재밌는 일화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엄청 등치도 크시고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독특하게. 근데 반면에 돌연변이라는 건 완전 다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집안에 아예 없었는데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이런 돌연변이하고 유성생식으로 인한 다양성이 변이를 더 많이 나타나게 한다. 자손한테 유전이 된다. 돌연변이도 유전이 되는 겁니다. 돌연변이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유전자의 변형이 생겨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선택과 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밑에 있는 내용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비유전적인 변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비유전적인 변이니까 전달되지 않는 거지 내 자손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뽀얀 피부를 태어났는데 사실 나도 되게 옛날 사진 보면 되게 뽀얗더라고. 근데 나는 외부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을 한 번만 쐬면 금방 타거든.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내가 제대하기 전에 우리 때는 2년 2개월을 복무를 했거든. 내가 겨울 군번이어서 겨울에 제대를 한단 말이야. 여름에 살이 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2000년에 제대를 했는데 1999년 그 세기 말 때 있잖아. 1999년 여름에 한 번도 밖에 안 나갔어. 군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주말마다 아니면 수요일날 보면 무조건 축구를 하거든. 안 나갔어. 그 정도 짬이 되니까 이제 병장이니까 나 안 나간다고 안 했거든. 여름 내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다가 가을에 한 번 딱 했어. 축구를 한 2시간 새까맣게 탔어. 고작 2시간 뛰었는데 그래갖고 제대할 때는 시꺼매져갖고 나갔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아씨 군대를 갔다 오니까 새까맣게 난 열받아 죽겠네. 새까맣게 탄 것들. 우리 집안 특성이야. 뽀얗게 지내다가도 한 1시간만 돌아다니면 새까맣게 타. 일단 뻘겋게 올라오면서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해. 너무 싫거든. 다른 애들 안 그런 애들 되게 많더라고. 똑같이 놀아도 안 타는 애들 있잖아. 뽀얀 애들. 멜라닌 색소가 차이가 나는 거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때. 근데 비유전적인 변이 이런 거야. 내가 새까맣게 탔어. 내 애가 났는데 내 애가 흑인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차이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근육 빵빵해졌어.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결혼했을 당시에는 결혼했을 당시 지금하고 비슷했구나. 그 전에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체중이 내가 67, 68 그랬거든. 지금하고 딱 20kg 차이가 나. 상상이 되지. 여기서 20kg가 줄어들면 정상적인 몸이야 그냥. 지금 너무 비대해진다고 난 생각하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여자야, 아이를 낳았어. 그럼 그 아이도 막 근육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 비유전적인 변이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막 어깨 근육이 이만해졌어. 근데 내 애들이 다 어깨 근육이 이만한 채로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걸 용불용설이라고 하거든요. 이 19쪽 오른쪽에 나와 있긴 하는데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 다윈 이전의 사람이고요. 용불용설은 뭐냐면 자꾸 쓴 것들이 기관이 자꾸 발전해가지고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용불용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일단 용불용설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자주 들었던 비유가 이런 비유거든. 조세호라는 코미디언이 조세호 요즘에 운동 많이 하고 살이 많이 빠졌는데 예전에 되게 토실토실하고 귀여웠었거든. 근데 얘가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토실토실한 애가 태어나겠지. 애기들은 다 그러니까. 근데 김종국 한번 생각해봐. 얘랑 런닝맨에 같이 나왔던 김종국. 완전히 몸이 근육 덩어리잖아. 김종국이 아이를 낳으면 애기들이 막 식스팩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을 거잖아. 그렇죠? 뭐 조금만 운동해도 막 근육이 나오고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지. 용불용설은 일단 틀린 거다. 그럼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지. 자연 상태에서 생물마다 변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건데 그 그림으로 먼저 한번 봅시다. 애벌레가 6마리가 있는데요. 색깔 보이죠? 어떤 애들은 초록색이고 좀 더 진한 초록색인 애도 있고 퍼런색도 있네. 그래서 같은 생물 종인데 다양한 이런 형질들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새들이 지금 잡아먹네. 근데 잡아먹으려고 봤더니 이파리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야, 저 파란 건 너무 잘 보이잖아. 저거 먼저 먹겠지 당연히. 눈에 잘 보이는 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 잘 안 보이는 애들만 살아남은 거야. 얘네들이 사실은 이 상태로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 뭐 나비가 될 수도 있고 나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걔네들이 나비나 나방들이 새끼를 낳으면
퍼런 애들은 안 낳겠지. 내가 원래 초록색이었으니까 초록색의 새끼들을 낳겠지.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이 초록색인 애들만 살아남는다. 뭐 이런 얘기고. 요거 가지고 그 오른쪽에 보면 실험이 있는데 공 있잖아. 공. 흰색 도화지에다가 하얀 공, 노란 공, 빨간 공, 파란 공을 뿌려놓고 우리 셋이 게임을 하는 거야. 시간 텀이 없어. 1초에 3개씩 공을 빨리 빼내는 거야. 1초 땡 빼고 1초 땡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되게 시간을 천천히 두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씩 빼면 흰색도 뽑고 노란색도 뽑고 이렇게 하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면 어때? 눈에 보이는 거 뽑겠지. 흰색은 안 뽑힐 거라고. 근데 한 텀이 돌고 나면 빠진 만큼을 9개를 추가해. 똑같은 개수로. 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하얀색이 점점 많아지겠지. 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안 뽑을 거라는 거지. 자연 선택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뭐 강한 놈이 살아남는 세계가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게 되는 거죠. 자연 선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진화라는 게 일어날 거고. 완자책 보면 이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새들이 벌레 잡아먹는 거. 이빨이 있어. 새인데. 내가 재작년에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비상에다가 문의를 했거든. 새인데 왜 이빨이 있어요? 안 바뀌어. 그래픽이. 여기 바뀌었네. 바뀐 거야. 이게 뭐냐면 교재를 처음 만들 때 나라에서 지정해준 이 그래픽이 있어. 거기에 아마 그 이빨이 있었나 봐. 근데 완자에 있는 그 그래픽은 좀 사실 돌고래처럼 생기긴 했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빨이 이렇게 있더라고. 새가 이빨이 있다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새는 참고로 진짜 이빨이 없습니다. 부리만 있어요. 부리. 그래서 부리로 쪼아서 찢어서 먹으면 요 안에 모래즙이라는 애가 있어. 우리가 흔히 먹는 닭똥집 모래즙이야. 그래서 닭이 실제로 밥을 먹는 거 보면 모래알을 일부러 쪼아서 먹기도 해. 여기 들어가면 얘가 이제 수축기관 작용을 하면서 삼킨 음식이 같이 소화가 되는 거지. 똥으로 싸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또 모래를 먹어. 지속적으로 새들은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선택설이라는 거는 1859년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를 설명을 한 건데 이때가 조금 애매한데 다윈 나이가 보면 거의 이 사람 70살 넘게 산 사람이거든.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죽었는데 이거를 언제 발표했냐면 1859년에 발표했대. 그러니까 50살이 됐을 때.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다윈이 이 개념을 처음 알게 된 거는 훨씬 빨리 알게 된 거거든. 다윈네 집안이 좀 잘 나가는 집안이어서 돈이 되게 많은 집안이었대. 아버지가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는 의사가 되고 싶어갖고 의대에 갔는데 해부하다가 토하고 뛰어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될 수 없구나. 피를 보면 토하는 습성이 있어. 그래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아버지가 좀 빡쳐가지고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랬더니 다윈이 자 배 타고 여행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아빠 소유의 배야. 그 배에다가 연구실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갈라파고스 제도에 갔더니 다양한 섬들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남미 본토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군도거든요. 군도니까 이제 섬들이 많은 거겠지. 근데 여기가 이 해류가 지나가는 길목이어서 남미 쪽에서 오는 다양한 뭐 통나무라든지 씨앗 이런 것들이 자꾸 와서 화산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섬이 이제 우거지게 되는 거야. 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핀치라는 새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었는데 다윈이 처음에는 얘네가 한 종이라는 생각은 못했고 섬마다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수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식생을 기록을 하지. 아 얘는 이 섬에는 뭐가 많아, 뭐가 많고 이런 기록들을 하면서 아 이 새는 뭐를 주로 먹고 있네. 위장을 다 갈라먹고 하면서 그래서 얘들을 다 박제해가지고 집으로 갖고 왔어. 집으로 갖고 와서 연구하다 보니까 같은 종인데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지. 왜 같은 종인데 이렇게 생긴 게 다르지? 특히 이제 부리 모양이 달라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런 자연선택이라는 개념, 진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종의 기원에는 이게 맞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종의 기원에는 에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하더라고 누가. 그래서 맞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종의 기원을 원서로 본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럴 법한 게 뭐냐면 다윈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은 기독교 국가죠. 지금도 기독교 비중이 되게 높고 무서웠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발표하는 거, 진화라는 개념을 발표하는 게 무서웠고 또 다윈의 부인이 되게 반대를 많이 했대. 다윈이 부인이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당신 이거 발표하면 나는 너를 이해하지만 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발표된 게 지금 50살 됐을 때 발표한 거거든. 막판에.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이 자연 선택에 관한 건 이 종회기원이 되게 두껍다라고 하면 끝부분에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고 요 앞에는 다 뭐 들어있냐면 블리딩이라는 게 들어있어. 블리딩이 뭐냐면 이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는 건데 비둘기를 이용해서 지금도 블리딩 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보면 돌아다니는 개들 다 다르잖아. 근데 개는 다 같은 종이잖아. 뭐 치와하고 퍼그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새끼를 못 낳는 것도 아니고 그 새끼가 생식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긴 게 완전히 다른데 같은 종이라는 거지. 브리딩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좀 분류해서 나만의 독특한 그런 형질을 가진 친구들을 만드는 거. 비둘기로 브리딩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대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다윈이 거기서 착안을 해서 저 봐봐. 유전이라는 게 이렇게 되니까 유전이라는 개념은 아직 없었어 그 당시에는. 유전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맨델레예프가 이제 생각해낸 거고 그 전에는 유전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블리딩을 하면 이런 형질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 이런 식으로 쭉 지나면 뭐 비둘기 블리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잔뜩 들어있어. 얘 이런 종을 만들기 위해선 얘랑 교배를 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쭉 이어지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자연 선택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마지막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쫄았던 거지. 다윈의 자연 선택설, 그러니까 종의 기원을 통해 나온 자연 선택설이 사실은 이 종의 분화에 대한 내용을 뭐 주기도 했지만 과학자들이 이걸 모를 수가 없잖아. 진화라는 개념을 이걸 읽고 나서. 근데 과학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그 사회 진화니까 그걸 막 그래서 얘가 그치. 진타라고 다니. 내가 예를 들어 사실 또 영국이잖아. 생각해보면 영국에서 시작된 나쁜 거 제국주의. 이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발현이 되기 시작한 거야. 흑인들이 있어. 야 너네는 미개하지. 우리는 되게 우월해. 내가 니네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거 진화에 의해서 일어난 거야. 우리가 우월하고 니네는 미개하니까 너네는 내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 아니면 우성학이라고 해서 독일 애들이 한 거죠. 야 유태인들 저 쓰레기 같은 새끼들 너네 안 돼. 너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유태인을 싫어할 만한 이유는 있었어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세가 넘어가면서 유럽이 전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에서 금기시하는 여러 가지 직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고리대금업 이거 불법이었어. 은행업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기독교인들이 하기에는. 그러면 유태인들은 유럽인들이 생각을 할 때 자기네 믿는 신을 죽인 종족인 거잖아.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럼 저것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종족인 거야. 그래서 저것들이 직업을 갖는 것도 못 갖게 했어. 직업을 못 갖게 했어.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할 수 없이 유럽인들이 안 하는 직업을 찾은 게 대금업이야. 얘네 안 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커져버린 거지. 유럽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얘네 세력이 점점 커지고 얘네한테 돈을 빌리지 않으면 전쟁을 못할 그런 상황에까지 벌어진 거고. 유태인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만약에 일본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러면 얘 우리나라 사람의 호족에 들어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유태인인데 독일인하고 결혼했어. 내 애들은 유태인이 아니야. 아닌 거야. 근데 내 여동생이 독일인하고 결혼했어. 얘네 자식은 유태인이야. 엄마 계열을 따라가. 엄마가 유대인이면 얘는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아. 근데 아빠가 유대인인 건 얘는 유대인이 아닌 거야. 목의 중심으로 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은 저게 유태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 그냥 다 유럽인처럼 생겼어. 근데 유태인이래.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에 있단 말이야. 중동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하고 되게 다르게 생겼거든. 아니, 뭐 빌 게이츠 유태인이래. 그게 그냥 유럽 사람이지 어떻게 유태인이야.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다윈 유태인이라는 얘기 있던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유태인은 뭐 마르크스도 있을 거고 영국 사람이 아닌가? 영국이었던 것 같아요. 걔는. 그리고 또 누구지? 아무튼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발표하고 거의 막판에 발표하고 엄청난 공격을 당했다고 해요. 뭐 과학자들한테도 그렇고 종교인들한테도 엄청난 반대를 당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 자연선택설 이런 종의 진화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걸 쓴 놈들이 나쁜 거지 얘가 그거를 유도하고 그런 책을 썼던 거는 아니니까. 근데 다윈의 이 자연선택설 종의 기원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랄까 아니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은 아직 유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지. 나중에 이제 유전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다윈의 이론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자연 선택을 한번 볼 건데 되게 단순해. 이 순서가 있습니다. 19쪽에 보면 과잉 생산부터 시작을 하는데 과잉 생산부터 시작이야. 다양한 변이를 가진 애들이 엄청 많이 태어났어. 공부이 이제 생물학에서 보면 어떤 생물이 번식을 하고 자라나는 데는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원래는 생물종이라는 건 무한히 증식을 해야 되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새가 번식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1명 내지 2명밖에 안 낳으니까 인구가 점점 주는 거잖아. 작년에 조금 올랐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조금 올랐는데 그 전에 내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0.77이래. 2명이 결혼해서 0.77명밖에 안 나는 거야. 1명도 안 되는 거야. 2명이 결혼해서 1명만 낳아도 인구가 주는 거잖아. 근데 1명도 안 나. 아예 아이가 없는 부부들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이러면 나라 망해. 그렇잖아. 몇 세대만 물론 외부 유입도 있고 이런 것들 뭐 이민도 오고 하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나라 망하지. 한 2500년 되면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야. 한국인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조금 올라야 되는데 새들은 이러지 않을 거잖아. 무신장 낳잖아 알을. 그러면은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돼. 이렇게 정비례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환경 제약이라는 게 있어서 환경 제약은 뭐냐면 이제 뭐 서식지라든지 먹이라든지 이런 환경 제약이라는 게 딱 걸리기 때문에 얘들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S자 모양을 띠면서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약에 관한 거예요. 과잉 생산이 돼버렸어. 이만큼 과잉 생산이 돼버렸어 애들이.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 환경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겠죠. 먹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기린으로 한번 봅시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기린들이 원래 목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제 경쟁을 하면서 높은 데 거를 먹으려고 이렇게 뻗다 보니까 모가지가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고 다윈이 얘기하는 자연선택은 야 기린은 원래 목이 긴 애들도 있었고 목이 조금 짧은 애들도 있었어. 근데 기린은 목만 긴 게 아니라 다리도 길잖아. 그래서 목이 긴 애들은 위에 있는 걸 따먹고 목이 짧은 애들은 아래에 있는 거를 먹었었는데 점점 환경이 변하면서 아래에 있는 거를 먹기가 힘들어진 거야. 다른 짐승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은 그 높이 있는 잎사귀를 먹으면서 계속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새끼도 낳고 점점 번성을 하는데 모가지가 짧은 애들은 먹이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는 거지. 그러면 내 몸이 약해지겠지. 약한 애랑 누가 결혼을 하겠냐고. 결혼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동물이니까. 그럼 얘는 교배를 못하니까 점점 도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키 작은 애들은 점점 줄어드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기린이라는 애는 애초에 다 이렇게 목이 길고 큰 애들만 남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했는데 이 생존 경쟁이 얘가 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환경 내에서 이 한정된 공간과 이 자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애들만 남았다. 선택됐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자연선택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유리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변이로 인해서 내가 살아남았다.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애들끼리만 교배를 하니까 그런 애들만 살아나는 거지.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제일 강한 건 코끼리고 2등은 하마고 3등은 코뿔소고 4등이 기린이거든. 5등이 사자야. 5등이 기린을 못 잡아먹어. 사자가 조그만 새끼들 아니면. 근데 기린이 새끼가 혼자 있겠냐고. 엄마 아빠 옆에 있겠지. 얘네들이 뒷발로 차면 사자 죽어. 갈비뼈 다 부러지거든. 기린이 그만큼 덩치가 크고 센데 기린 말고 코끼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코끼리, 너네가 생각하는 코끼리 딱 그러면 이렇게 덩치 엄청 크고 귀 팔랑팔랑거리고 상아가 길게 뻗어 있고 코 길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근데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 요즘에. 왜 그러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남획을 당한 거야. 이 상아 갖고 있는 밀렵을 당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아가 없는 애들은 되게 소수였는데 10%도 안 됐는데 상아가 없는 애들은 공격당할 일이 없으니까 지네끼리 교배하고 새끼 낳고 하다 보니까 점점 상아가 없는 애들은 늘어나는데 요즘은 밀렵을 잘 안 하거든. 코끼리 상아 너무 비싸기도 하고 예전에 그걸로 당구공도 만들고 피아노 건반도 만들고 했는데 요즘 그거 플라스틱으로 다 하니까 굳이 상아가 필요 없다고. 그리고 죽은 코끼리의 상아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공산품을 만들 수 정도 수급이 되니까 더 이상 코끼리 상아를 물론 아직도 이제 미국인들이나 이런 애들 몰래 가업하는 일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뭐 대략적으로 산업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상아 없는 애들끼리 교배를 하면서 지금은 상아 없는 애들이 점점 더 훨씬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된 거지. 왜? 상아가 있다라는 게 더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 상아가 있으면 훨씬 편리하거든. 얘네들이 그 상아를 가지고 뭐 하냐면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뭔가를 치우거나 할 때 써.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뭐 나무 잡아뜨려 가지고 팔 안 닿는 거. 얘네는 기린은 목을 뻗어 가지고 저거 이파리를 뜯어 먹었다라고 하면 코끼리는 이거 잡아뜨려 가지고 부러뜨린 다음에 그걸로 뜯어 먹는 거야. 온 가족들이 다. 코끼리는 목의 사회거든요. 그래갖고 가장 현명한, 그러니까 그 생물학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장 현명한 할머니의 지배를 받는 목의 사회. 가장 센 암컷이 무리의 우두머리야. 가장 그냥 등치도 되게 크고 힘도 세고 오래 코끼리가 되게 똑똑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나가. 그러니까 아예 근데 상아가 없으면 불리하겠지. 저거 잡아치려는데 좀 힘들 테니까 이걸 퍽퍽 찍어가지고 홈할 수가 없잖아. 뭐 발로 이렇게 뻥뻥 차는 것도 아니고 부딪혀가지고 하려면 힘들겠지. 그냥 밑에 있는 풀이나 뜯어 먹어야지. 코끼리도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결국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선택되는 건데 누군가의 결정이 아니라 그때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약한 조건이 더 환경에 강한 이런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우리 그 지난 학기 때 배웠었죠. 유전자 변이. 유전자 자체가 변이가 잘못돼가지고 3년기 조합에서 얘가 A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T가 들어오면서 얘가 잘못되니까 코돈이 잘못 만들어지고 코돈이 잘못 만들어지니까 단백질 합성이 잘못되는 바람에 원래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지 않아.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둥그런 적혈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난 모양으로 비틀어진 적혈구가 만들어져. 이런 애들이 한 30% 정도 만들어지는 걸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거든. 심각한 빈혈을 띠고 있겠지.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30%의 피가 혼자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일을 안 하고. 그럼 빈혈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심각한 빈혈을 가지고 있으니까 활동성도 굉장히 떨어질 거고 일단 운동하기가 힘들 거잖아. 근데 아프리카에 내가 원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냥하기 힘든 애야. 그거 어디다 쓰겠어 이거. 그럼 얘가 결혼할 수 있겠냐고. 되게 힘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나약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봤더니 야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애들이 되게 몰려 사는 데가 있네. 10%에서 20%까지 몰려 사는 애들이 있어. 뭐지? 라고 봤더니 말라리아 발생지하고 그 지역이 겹치네. 그러고 봤더니 남모양 적혈구 유전증을 가진 애들은 말라리아에 안 걸려.
말라리아 원충이 알을 낳으면 얘를 활용을 하는데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살아남기 힘들어서 이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애들이 말라리아로 죽다 보니까 야 남아있는 게 저런 애들밖에 없어. 비리비리한 애들. 어떻게 쟤랑 결혼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 최초의 항생제가 뭐니? 페니실린 누가 발견했어? 플레밍 얘 사실 되게 게으른 애여가지고 이 항생제 여행 갔다 오니까 세균 배양. 또 혼자 여행 간 게 아니라 이제 대학 연구원이었는데 자기 옆에 이제 그 다른 연구 파트 하는 애들이 휴가 간다 그래가지고 나도 갈래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 생명공학 연구하는 애들은 이렇게 벤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요만한 실린더에다가 시험관에다가 영양분을 깔아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연구하는 균주를 심어가지고 얘를 번식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미친 자가 요거를 새로 깔아놓은 날 간 거야. 근데 뚜껑을 제대로 안 덮고 가갖고 공기 중에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 뭐 세균, 곰팡이 이런 애들이 다 덮어버린 거야. 망한 거잖아. 연구 망한 거야. 그동안 하던 게 다 날라갔는데 막 치우다가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한 거지. 검은 곰팡이가 잔뜩 폈는데 바로 푸른 곰팡이. 검은 곰팡이가 잔뜩 폈는데 여기에 푸른 곰팡이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데 요 주변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검은 곰팡이가 없네. 이걸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되게 다양한 푸른 곰팡이들을 넣어놓고 다 검은 곰팡이를 했더니 모든 푸른 곰팡이가 그런 건 아닌데 몇몇 푸른 곰팡이에서 이 검은 곰팡이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얘가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을 추출해가지고 페니실린을 만든 거야. 이게 언제 발견된 거냐면 세계 제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발견된 거거든요. 되게 좋은 거잖아. 급속도로 퍼진대. 그래서 세계 1차 세계대전 때는 상대방하고 조우해가지고 칼 맞고 총 맞고 총이 있었던 시기니까 칼 맞고 총 맞고 포탄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전쟁이라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영양도 안 좋고 뭐 다치기도 하고 하잖아. 그 다쳤는데 이게 상처가 골마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이때는. 근데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렇게 상처가 골마서 죽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실제로 총칼에 의해서 포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 왜? 이게 다 페니실린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했어 인류가 페니실린을 그냥 다 때려 넣기 시작한 거야. 모든 데에 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페니실린에 안 죽는 세균도 있었던 거지. 그럼 내가 똑같은 질병에 걸려 폐렴에 걸렸는데 페니실린을 이빨에 때려 넣었어. 그러면 일반적인 균들은 다 죽었는데 몇몇 놈이 페니실린에 안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걔는 계속 자라나겠지. 실제로 그래가지고 요즘은 페니실린을 거의 안 써. 페니실린 계 항생제는 있지만 페니실린 자체를 잘 쓰지는 않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줄었고 얘가 어떤 사람이 뭐 복합 감염이라는 걸로 걸려서 왔을 때 페니실린을 쓰면 안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 되게 많은 세균들이 페니실린을 이겨내는 애들이 번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2차, 3차 항생제를 쓰거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진화하는 거야. 세균들도 진화한 것처럼 우리도 진화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지. 가장 강력한 슈퍼세균. 지금 인류가 개발한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이 세균은 어디 있냐면 병원에 있어. 그런 환경에 노출됐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병원이 아무리 이렇게 멸균하고 이런 상황을 해도 그런 세균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우리 동네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함부로 이름을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땡땡땡 내과, 사람 이름을 걸고 하는 내과가 하나 있어. 김모모 내과인데 우리 애가 어렸을 때 감기가 걸리면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니까 항생제 먹는다고 낫는 건 아닌데 감기가 오면서 중이염이 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 중이염은 염증이니까 이거 항생제 먹어야 돼. 네,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여보 그 내과 가면 약이 세가지고 애들이 금방 낫는데 그래? 그래갖고 갔어. 애가 진짜 원래 한 번 감기 걸리면 한 일주일 정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감기는 병원 가면 일주일,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어차피 그 증상이 완화되는 거지 병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근데 진짜 약 한 이틀 먹으니까 중형이 다 났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보내지 마. 찾아봤어. 항생제 3차 항생제를 쓰고 있는 거야. 애기들한테 쓰면 안 돼 그거. 내 생각이야. 그 의사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쓴 건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과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자꾸 이런 항생제를 센 거를 쓰다 보면 얘 몸에 있는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에 적응을 해버리면 나중에 정작 얘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 항생제가 나한테 안 통할 수도 있거든. 근데 아기 때부터 이런 센 항생제를 쓰면 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게 내 판단이야. 그래서 거기 안 보냈어 그때부터. 그냥 안 보낸 게 아니라 막 동네 아줌마들한테 막 친한 애들한테 막 야 거기는 그런 항생제를 써. 그래 보내면 안 돼. 그래갖고 실제로 거기 매출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주변 사람들은 거기 잘 안 보냈어. 나중에 이제 그 동네에서 내가 학원을 했었는데 수업을 막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쓱 하다 보니까 어떤 애가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짓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걔네 엄마가 거기 간호사야.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그 병원 이름은 얘기 안 해. 이럴 수도 있어 얘들아. 근데 걔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를 했나 봐. 그래 엄마가 똑같은 얘기를 했대. 너도 그 병원 안 갔어. 그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 병원을 안 보내. 그 선생님한테 안 보내는 거야. 엄마가 되게 똑똑한 거지. 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서는 되게 불편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살기가 안 좋은 그런 변이지만 특정 환경에서는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넘겨봅시다. 생물 다양성 여기야말로 진짜 중학교 때 했던 내용 그대로라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는 중학교 때 안 나왔던 개념을 위주로 해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나뉠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게 명확하게 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1번, 2번, 3번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1쪽에 있는 그 그림을 먼저 한번 봐봐봐. 핀치요? 아 21쪽. 21쪽 그 무당벌레 있는 그림 있잖아. 핀치 말고. 오른쪽 끝에 보니까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돼 있고 초원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산이 있고 오른쪽 끝에 보니까 폭포가 있고 하천이 흐르는 게 있네요. 요런 게 생태계가 다양해요. 생태계라는 건 애들이 살아가는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초원도 있고 산도 있고 산속에 숲풀도 있을 거고 물이 많은 습지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환경 자체가 많은 걸 생태계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초원만 한번 볼게. 초원을 봤더니 거기 무당벌레도 있고 사슴도 있고 뭐 여우도 있고 새도 있고 풀, 나무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있네. 이런 다양한 종이 살고 있는 거 이거를 종다양성이라고 해. 근데 그 다양한 종들 중에서 무당벌레만 이렇게 뽑아서 봤더니 빨간색 무당벌레도 있고 까만색 무당벌레도 있고 빨간 등껍질에 까만 점이 있는 애도 있고 까만 등껍질에 빨간 점이 있는 애도 있고 노란색 등껍질을 가진 애도 있고 빨간 등껍질에 까만 점인데 점이 4개 있는 애도 있고 7개 있는 애도 있고 9개 있는 애도 있고 되게 다양해. 종이 다양해. 종이 다양한 거는 그런 아예 종이 다른 애들이 모여 사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종에서 다양한 변이들이 나타나는 건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건 환경이 여러 종류인 거 그리고 종다양성이라는 건 그 생태계 안에 다양한 애들이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의 종을 봤더니 이런 다양한 변이들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유전적 다양성. 그래서 이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요게 다 합쳐져야지 생물 다양성이 풍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다시 넘어와가지고 20쪽으로 핀치를 보니까 핀치 아까 했던 얘기네. 그렇죠? 갈라파고스 제도를 이렇게 쓱 봤더니 어떤 동네는 나무 구멍 속에 곤충이 많은 환경이래. 그러면 이게 부리가 살짝 뾰족한 애들이 요거를 뽑아서 먹기 좋을 테니까 요런 애들이 제일 많이 살 거고 그냥 뭐 딱딱한 이런 껍데기가 많은 씨가 많아.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 씨 깨먹기 힘들 거니까 그렇죠? 부리가 조금 두툼하고 이렇게 두꺼운 애들이 좀 더 유리할 거고 뭐 일반적인 곤충이 많은 환경은 좀 저 둘의 사이 정도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뭐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는 선인장이 많은 환경에 유리할 거고 왜 선인장 그 가시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선인장을 쪼아먹든지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에 처음 정착했을 때 다양한 변이가 있었을 건데 그 섬마다의 특정한 먹이들이 많다 보니 그 섬의 먹이에 적응한 거지. 그래서 얘들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다양한 이런 변이가 생긴 건 뭐에 적응한 거냐면 먹이 환경에 적응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오른쪽에 두 번째 점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먹이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로 진화했다. 그 먹이 환경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다양한 핀치들이 생긴 건 먹이 환경에 적응한 거다. 밑에 보니까 얼룩말 나오네요. 얼룩말 그 줄무늬 있잖아. 이거 우리 그 사람 지문하고 똑같이 개체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 내가 여기를 이 수업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게 떴는데 애기 지문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관련된 유튜브가 뜨더라고. 봤어. 한 번도 내가 궁금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신기하더라고. 내가 딱 드는 생각이 야 그럼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다른가? 다르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 근데 왜 달라지는지를 몰랐단 말이야. 그냥 지문이 달라야지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문이라는 게 그러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석한 거 보니까 그 자궁 안에서 얘가 이제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피부가 만들어지는 상피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때 환경에 따라서 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이 포인트가 몇 개가 있대. 이 포인트가 자궁벽에 접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양수에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전적으로 누군가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 당연히 사람의 자궁의 그런 그 양수나 이런 농도도 다 다를 거고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 환경도 이쪽 손가락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얼룩말도 마찬가지로 이 줄무늬 자체가 개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얼룩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거 보고 구분을 한대. 제가 누군지. 우리는 못하지. 다 똑같이 생겼잖아. 다 줄무늬. 무당벌레 이것도 마찬가지고 바지락도 마찬가지. 줄무늬가 다 다르대요. 나는 사실은 조개에 큰 관심이 없어서 우리 와이프 조개구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보면 나는 딱 구분하는 게 그거야. 바지락, 키조개, 가리비. 나머지는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는 구우면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잔뜩 떠와. 우리가 되게 자주 가는 무한리필 그 조개구이 집에. 왜 맨날 동죽만 가져와? 바지락 가져와. 난 동죽하고 바지락을 구분을 못해. 근데 왜 자꾸 동죽만 갖고 오니? 지금은 동죽을 구분할 수 있어. 바지락은 좀 약간 넓적대한데 동죽은 좀 두툼해. 그래서 갈라질 때 쩍 하고 갈라지더라고. 맛이 없어 동죽이. 바지락이 더 맛있어. 지금은 구분하는데 한참 이제 막 다닐 때 동죽만 갖고 오네. 동죽이 뭔지 모르겠는데 안 써 있어.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 있단 말이야. 잘 구분을 못하는데 아무튼 이 바지락도 이 줄무늬가 다 다르대요. 만들어지는 환경 이게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바다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것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모양도 달라질 거고 습성도 달라질 거고 뭐 사는 동네도 달라질 거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따개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거든 해양학자들이. 따개비가 이렇게 자라면 뭐 종강 경쟁할 때도 나타나겠지만 여기가 평균 수이고 여기가 만조이고 여기가 이제 간조되면 여기서만 살 수 있는 따개비가 있고 이 위에서도 살 수 있는 따개비가 있는데 생긴 거는 다르거든. 크기도 달라. 여기서만 살 수 있는 따개비는 되게 작은 따개비야. 애기 따개비라고 하는데 얘들은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살 수 있는데 얘가 있으면 여기서 못 살아. 여기서만 살아야 돼. 밀려가지고 종강경쟁에 밀려서. 근데 얘가 더 크거든. 따개비가 어차피 뭐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뭐 큰 게 뭐 의미가 있냐 싶기는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
그래서 습성도 바뀔 거고 이런 종들이.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는 뭐 크기, 모양, 습성 이런 건데 집단 내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는 게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종다양성 얘네들도 되게 재밌는데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 표를 보니까 나무가 두 종류가 있고 고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가에는 이게 골고루 있네요. 나무 두 종류가 두 그루 네 그루 있고 물고기가 CD 세 종류야. 아니구나, 수달이 하나가 있었네. 수달이 하나가 있고 물고기가 두 종류가 똑같이 세 마리씩 있어. 근데 나 지역에는 일단 수달이 없고요. 길쭉한 나무 하나에다 다 동그란 나무만 있고 그리고 물고기도 은어처럼 생긴 애가 더 많고 누런 물고기는 좀 적네요. 그럼 딱 봐도 어때? 어떤 게 더 다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가가 더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종류도 더 많고 개수도 되게 균일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애매한 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뭐 A, B, C, D야. 예를 들어 얘가 뭐 10개가 있는데 두 개인 게 되게 다양한 거겠지. 가 지역 나오면 이게 정답이겠지 얘가.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20개, 10개, 10개 없고 개수는 얘네가 훨씬 많잖아. 애매하잖아, 그렇지?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개수가 비슷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3개, 2개, 2개, 1개, 2개 이런 것도 안 나와. 얘가 없던지 하겠지. 그래서 종류도 많고 많은 종류가 균일하게 있는 것들이 문제로는 제출이 되는데 실제 현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생물 다양성이 이런 거지. 먹이, 그물, 먹이 사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중학교 초반에 나오는 얘기니까. 어떤 지역은 메뚜기가 있고 풀이 있고 메뚜기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뱀이 있고 수리가 있어. 얘는 얘 먹고 얘는 얘 먹고 얘는 얘 먹고 얘는 얘 먹고 먹이 사슬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딱 얘네밖에 없어. 그러면 만약에 메뚜기가 멸종하면 얘네 다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지역은 막 이렇게 뭐가 많아. 서로 많고 쥐도 있고 뭐 쌀도 있고 풀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고 거미도 있고 여치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뭐 사마귀도 있고 곤충들도 종류가 되게 많고 뱀 뭐 쥐 뱀이 쥐를 먹어도 되고 토끼를 먹어도 되고 수리는 혼자서 다 먹겠지만 얘네들. 그러면 여기서 메뚜기가 사라진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죽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먹이 사슬이 복잡하다라는 건 그만큼 종다양성이 풍부하다라는 거니까 종다양성이 풍부해야 생태계에서 누구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생태계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첫 번째 들어갈 거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우리한테도 자원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지. 이순신 장군 얘기 알죠? 이순신 장군이 원래 이렇게 공부만 계속 하다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근데 결혼도 했단 말이야. 이순신 장군의 집안이 원래 좀 잘 나가는 집안이어서 돈이 많아. 계속 얘는 과거 공부만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보니까 한심한 거지. 장인어른은 무관 출신이거든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또 이순신 장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 있잖아. 이거 짭이야, 짭. 작가가 자기 얼굴 그린 거거든. 이거 짭이고 실제 지금 나오는 기록이나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일본에서 기록한 이순신 장군은 완전 귀신이야. 생긴 게 개 무섭게 생겼어. 난 그게 더 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거의 후반기를 섬에서만 살았잖아. 해안 지방에서. 그것도 직접 나가 그 해풍을 맞으면서 훈련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곱상하겠냐고.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해풍을 맞으니까 이렇게 피부 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할 거라고. 되게 무섭고. 그래서 애초에 좀 그랬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말에서 떨어졌어. 분간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말에서 떨어지면 그거 심각한 거거든. 사실은 자격 기다리잖아. 근데 장인어른이 장군이야.
기회를 한 번 더 받았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국가시험은 하루에 치러지는 게 아니라 되게 며칠에 걸쳐서 치러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얘가 몇 등을 했냐면 이순신 장군이 23등을 했대. 그 시험에서 33명을 뽑는 시험에서 23등을 했으니까 그렇게 썩 우수한 성적도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요 시험을 볼 때 내 기억으로는 25명은 현직 군관이었어. 합격자 중에서. 그러니까 민간인 중에서 합격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 대단한 거긴 하지. 군관이 아니었으니까 군관이 계속 훈련하는 애들이니까. 여기다가 그 버드나무 껍데기 동요 메고 시험을 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 이때 1등한 사람은 뭐였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왕 보좌잖아. 왕 지키러 갔어. 금군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야. 기록을 봤더니 나도 몰랐거든 저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선조가 한양에서 의주까지 가는 동안 여러 좀 마찰들이 있었을 거고 실제로 일본군들하고 전투가 있었는데 단 한 명의 부하도 잃지 않고 갔어. 복귀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도.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어. 선조 지키느라. 고작 23등 했던 장군이 일본을 아작을 낸 거야. 웃긴 나라야 사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으면 또 판세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 1등은 항상 뭐 하니까? 왕 지키는 금군이 돼야 되니까. 1, 2, 3등은 다 금군이야. 우리나라. 걔네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임진왜란 정기야. 단 한 번도. 왕을 지켜야 돼. 그랬다고 하면 재밌는 거야. 자, 그런 내용들 쭉 보시면 되는데 요거 그 이순신 장군이 다리에 동요맸던 이 버드나무 껍질. 버드나무 껍질에 해열작용, 진통작용이 있다는 건 동의보감에도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동의보감도 그 시대네. 선조 시대 때니까 비슷한 시대였네요. 그러니까 그 이전 기록에도 그게 있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무래도 책을 좀 본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 민간에서도 아이들이 열이 나면 버드나무 속껍질을 끓여가지고 마시면 열도 떨어지고 진통도 줄어든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누군가 해봤으니까 아는 걸 거 아니야. 특히 우리의 한의학이라는 거는 거의 뭐 1000년 넘게 이어지는 임상 실험의 결과인 거잖아. 누군가 해봤어. 야 괜찮네 이거. 그게 축적된 게 한의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멸종된 어떤 거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항암에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이 있었을지 없지 모르는 거죠. 되게 웃긴 게 예전에는 어떤 신약을 찾으려는 물질 생물학자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 합성을 배웠으니까 단백질 합성이라는 건 아미노산들이 쭉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접히고 꺾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요거를 푸는 게 되게 어려웠대. 이 구조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슈퍼컴퓨터로도 몇 달 내지는 몇 년까지 걸리는 작업인데 이게 요즘에 되게 빨라졌대. AI 때문에. 몇 시간 만에 나온대 결과가.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을 이 물질로 될 것 같아 하면 AI가 쫙 리스트를 뽑아줘서 실제로 그걸로 실험을 해보면 거의 80% 이상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서운 시기가 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시대하고 너네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살아갈 환경은 완전 다른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았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단 한 번도 야 너 폰 그만 보고 공부해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중학교 때 삐삐가 처음 나왔고 아니 초등학교 때 삐삐가 처음 나왔거든. 물론 이제 그때도 핸드폰이 있기는 했어. 우리 아빠 월급보다 비쌌어 그게 핸드폰이. 우리 집에는 없었다고 핸드폰이. 집 전화만 있었지. 근데 내가 중학생이 되니까 어른들만 갖고 다녔던 삐삐가 되게 흔해져가지고 중딩들도 다 삐삐를 갖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 근데 삐삐를 뭐 맨날 보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풍경이 어땠냐면 내가 아침마다 수영을 간다 했잖아. 근데 오늘 센터가 쉬는 날이어서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났더니 쑥 둘러봤더니 우리 와이프는 안방 침대에 누워서 폰하고 하고 있고 아들은 지방 침대에 누워서 폰하고 있고 우리 딸은 거실에 누워서 폰하고 있더라고. 물론 나도 일어나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폰하고 있어.
아 이게 스스로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근데 세대가 그래. 나도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게 우리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도 몰라. 그치? 근데 스마트폰을 너무 하면 안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쓸 때 문자를 보내거나 뭔가 기록을 할 때 컴퓨터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발음을 치면 그거에 맞는 한자가 딱 떠. 그걸로 쓰니까 요즘 문제가 뭐냐면 일본 그 중국 젊은 사람들이 이거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냥 수기로 쓰려고 하면 한자가 생각이 안 나요. 미쳐버리더라고요. 자기들 스스로. 그래갖고 그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유튜버가 중국의 그 마트를 찍은 영상을 띄워줬는데 마트에 예를 들어 뭐 부추, 당근 한자로 써 있을 거 아니야. 한자로 써 있는데 그 밑에 발음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발음을 쳐보고 아 부추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한글의 위대함. 우린 너무 쉽잖아. 말은 어려워도 한글로 기록하고 이걸 읽고 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디지털에 최적화되는 문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명확히 조언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 거지. 근데 아무튼 다른 시대가 될 거다. 그럼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여기서 오늘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물 다양성이 뭐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요거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거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지.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이야. 사람이 죽이고 있어. 근데 사람이 죽이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서식지 파괴와 서식지 단편화입니다. 이거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써 있긴 하지만 서식지 파괴는 느낌이 팍 오지. 뭐 예를 들어 보르네오 밀림이 있어. 밀림이라고 안 하면 정글이라고 해야 더 맞는 표현이겠다. 밀림은 수풀이니까. 보르네오 정글이 있는데 보르네오에만 사는 독특한 그런 유인원이 있거든요. 오랑우탕이라고. 오랑우탕은 무엇은 뜻이냐면 숲속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유인원 중에 제일 똑똑하대. 오랑우탕이 거의 사람 7살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대. 성체가. 사람 7살이면 유치원생이니까 알고 다 알아. 걔네도 그 정도 지능을 갖고 있다. 근데 멸종 위기야 지금. 왜냐면 이 보르네오 숲을 자꾸 개간을 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나무가 좋아. 그래갖고 이 나무를 이제 활용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보르네오라는 메이커가 있었어. 아예 여기 나무로만 가구를 만드는 메이커야.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여기 나무를 많이 갖다 썼다고. 얘의 서식지가 줄어들어. 이런 게 서식지 파괴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화전 이런 거 있었잖아. 숲에 확 불질러가지고 내 땅 만들고 자기 땅 아닌데 숲에 불질러갖고 내 땅 만들고 거기서 농사 짓고 뭐 화전민들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렇게 불을 지르면 이게 탄화되잖아. 그러면서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비료를 뿌린 것 같은 효과가 생기니까 숲이 되게 척박해서 농사가 잘 안 지어져. 이렇게 불을 지르면 이게 비료가 뿌린 거를 여기다가 이제 인분이나 이런 거를 섞어갖고 하면 훌륭한 비료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2번 정도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또 떠나야 돼. 애초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계속 개간할 수가 없어. 그럼 가는 데마다 불지르고 다니는 거야. 그럼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없애야 되는 거지. 나라 입장에서. 이게 서식지 파괴야. 되게 단순해. 근데 서식 단편화가 좀 헷갈린데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돼.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거거든. 요거까지만 잠깐 할게요. 짐승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있어. 여기 밖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요 바깥의 테두리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겹쳐도 살 수 있는 애들인 거야. 근데 안쪽은 사람하고 겹치면 살기 힘든 애들. 예를 들어 곰, 뭐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이 여기 속하겠죠. 뭐 종달새라든지 참새 이런 애들은 여기에 속할 거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도로를 놨네.
도로를 놓고 철로를 놓으면 이 공간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지. 사람하고 겹쳐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 한가운데 살던 애들은 이게 쪼개진 네 군데에서 나눠 살아야 되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 여기를 떠나겠지. 이런 거. 요게 서식지 단편화야. 그림 보니까 면적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애가 64헥타르였는데 쪼개져가지고 8.7헥타르 4개로 쪼개지니까 34.8헥타르가 되니까 그런데 살던 애들이 살 공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불법 포획과 남획은 너무 잘 알 거고 잡으면 안 되는 거 자꾸 잡고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거. 우리나라에서 남획으로 제일 많이 없어진 게 동태예요. 생태, 명태죠. 원래 정식 명칭은 명태인데 얘를 얼리면 동태가 되고 살아있는 채로 잡으면 생태가 되는 거고 이거 잡아가지고 말리면 황태가 되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요리법도 다양하고 엄청나게 먹었어. 그래서 안 잡혀. 새끼까지 잡아먹어. 코다리라 그래가지고 코다리 맛있거든. 너무 많이 잡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안 잡혀. 또 원인이 하나 더 있긴 해. 얘는 한류성 어종이라서 추운 바다에서 잡히는 애인데 우리나라 바다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그래서 요즘 이 코다리라는 명태는 다 어디서 오냐면 다 러시아산이에요. 러시아나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바다니까 그 맛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선 잡히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외래종 유입은 알겠죠 뭔지. 외래종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영향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 황소개구리나 베스, 큰잎베스, 블루길 이런 애들이 문제를 심기. 환경오염이나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여기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파괴되고 단편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게 생태 통로고요. 불법 포획 남획 금지하고 외래종 유입을 막고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나라에서 하는 거겠지.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줄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파트는 이렇게 구분해서 해보면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사회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국가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다른 국가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정해야 되는 거. 이걸 구분해서 보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분리수거, 뭐 이런 것들일 거고,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거,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법령을 제정해야 되는 거, 국립공원을 지정한다든지 불법 포획 금지한다든지 이거 나라에서 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 이런 거 구분해야 되는 거고 국제협약을 통해서 하는 거는 하나만 얘기합시다. 람사르 협약이 있네요. 이거 습지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물새떼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인도네시아, 대만, 우리나라, 호주를 거쳐가지고 시베리아까지 가는 애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실제 그런 애들 되게 많고요. 우리나라만 이걸 보호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 대만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얘네들이 사는 습지에다가 공장을 쫙 깔아가지고 폐수 오염 때문에 얘들이 죽어버리면 우리나라로 안 와 얘들이. 오는 길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람사르 협약이라는 걸 실제로 맺었고요. 이건 습지를 보호하자라는 거. 왜? 물새 서식지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이 나오네요. 지금 뭐 파리 기후 협약이 있고 그 이전에는 도쿄 오점수 협약, 그 이전에는 브라질 리우 협약이었는데 점점 발전이 되는 거야. 그 이전에는 강제성이 없었는데 점점 강제성이 생기고 있는데 파리 기후 협약에서 그 노란머리 아저씨가 탈퇴를 했어. 의미가 없어졌어. 그래서 야 걔네가 2등이거든. 이산화탄소 내뿜는 거. 1등은 저기 진핑이 아저씨네가 하고. 얘가 안 하는데 얘가 하겠냐고. 얘도 안 하지. 그럼 두 개가 빠졌어. 1등, 2등 빠졌어. 우리가 4등이거든. 눈치 보고 있어. 빼진 않을 거야 우리는. 빼진 않을 건데 눈치 보고 있어. 쟤네를 참여시켜야지. 노란머리가 문제인데 좀 심각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